안녕하십니까. 한국고전번역원과 성균관대학교 대덕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창계 이명의 생애와 사상 학술대 일부 사회를 맡은 한국고전번역원 하정원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청량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또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엄중히 준수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학술대회장 내외부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발표 토론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발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앞에 그 다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과는 학술회의장 내부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하시고 외부에서만 취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학술대회는 창계집의 완역을 학계에 보고함과 동시에 창계 문중에서 기탁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에 창계문고를 설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입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 발표에 앞서 한국고전번역원 신승훈 원장님의 개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전번역원장 신승훈입니다. 오늘 한국고전번역원과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창계 선생의 생애와 사상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학술회의를 지켜보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전신인 민족문화 추진의 시기부터 중요 고전의 번역이 완역되는 시점에 맞춰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도 본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8년간에 걸쳐 번역하고 간행한 창계 이명 선생의 문집인 창계집 완간을 기념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학술회의는 창계 선생의 문중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 오시던 귀중한 자료를 성균관대 존경각에 기탁한 것도 아울러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창계 선생은 조선 후기 당쟁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조야의 청의와 문학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당신이 속한 서인의 종장인 율곡 선생의 성리설과 태계 선생의 성리설을 절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한 훌륭한 학자였고 당쟁의 심화를 막으려 고심했던 관계로 사후까지도 여러 말씀을 듣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계셨던 선비셨습니다.
그간 선생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오늘 학술회의가 선생의 문학과 사상의 연구가 지인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번원이 창계집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자료 제공과 조언 등 도움을 주신 성균관대 이명택 명예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회의를 맞아서 그간 창계집의 번역에 참여한 역자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공동주최를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안대해 원장님과 두 기관의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계문중에서 이 학술회의를 위해서 또 일부러 참석해 주신 여러 어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승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안대해 원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발표회는 앞서 신승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계집의 완간이고요. 또 하나는 창계 문중에서 보관해 오시던 그 귀중한 자료를 존경하게 기탁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창계집을 쳐봤더니 번역 완간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번역된 거를 활용해서 기사도 나오고 또 논의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전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번역해 주신 분들 또 기관인 고전 번역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몇백 년 동안 문중에서 문중의 자랑스러운 보배로 이렇게 간직해 오시던 거를 많은 분들이 공공의 이익과 공공에서 활용하시도록 저희 성균관대학교 존경하게 기탁해 주신 문중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가 앞으로 개인 문중의 자랑이 아니라 한국의 자랑으로서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사실은 그런 출발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전 번역원하고 함께 이렇게 학술 대회를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시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회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대학도 그렇긴 하지만 저희 성균관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학교 당국에서도 이 발표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었던 뒤에 만찬이라든지 또 음식 제공하는 거라든지 온갖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셔서 이해해 주시고 꼭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문중 여러분께서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잠시 진행하고 그 위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앉아 계시는 그 네 분께서는 전부 앞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토론자 선생님들 다 나와 주십시오.
기념 촬영관 마스크를 꼭 그 코와 입이 잘 노출되지 않도록 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표 토론자 선생님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어제 그거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거만 방송으로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발표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발표집을 제작하면서 창계 이명 선생님이 남기신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저희는 그 유산들을 토대로 창계 이명 선생님의 생애와 가계, 그리고 시와 문장, 경학, 그 문집의 번역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성균관대학교 학교 방역 지침에 준수하여 저희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디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청중분들의 고충을 좀 헤아려 주셔서 발표문을 25분 내로 압축하여 발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시는 김학수 교수님께서 창계 이명에 관련 가계와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집이 꽤 두툼한데요. 지금 현재 2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네, 지금 25분이니까 50분까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김학수입니다. 워낙 시간을 이렇게
워낙 이 주의사항이 많아서 말이 이렇게 굳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진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25분 내로 발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가계와 뭐 이렇게 집안을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게 그 주자학적인 가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것이 학문이 되든 벼슬이 되든 주자학적 가의 실현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창계 가문 같은 경우에는 나주라고 하는 호남의 웅부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토성적 측면의 어떤 가문이 끊임없이 그 학술 문화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제가 계기적으로 한번 살펴본 건데 안동 풍산에서 오는 안동 김씨는 장동 김씨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예천에서 올라온 동네 정씨는 회동 정씨가 돼버렸고 저 서북에서 내려온 연안 이씨는 관동 이씨가 돼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우를 안동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서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러는 경우는 완벽하게 조선에 적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자기화를 모색해낸 집안들이 바로 그런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회진 임씨는 그 장동 김씨나 관동 이씨나 회동 정씨의 어떤 근접하는 성취를 이룬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다시 또 이렇게 회진 임시로 이렇게 좀 리턴하는 듯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문에 필적할 만한 집단적인 사회적인 성취, 국가적인 성취를 이뤄낸 대표적인 집안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그냥 그 다른 어떤 동력이 뭐냐 다른 것들이 아니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 나아가서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에 어떤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유지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의 벼슬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회진 임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전개 양상을 제가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덱을 이렇게 제가 개괄을 해보니까 여러 뭐 조선시대 집안들이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두문동 72연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조 개창에는 비교적 비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러다 보니까 한 3, 4대 정도는 당연히 이제 사회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몇 대가 지나서 창계 선장한테는 6대조가 되는 임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무과를 통해서 관료에 발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무과라고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국가의 공식 과거 시험입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삼품간에 이렇게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진 임시라고 할 때 그 임시는 모든 나주 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임평이라고 하는 분의 그 지하를 포괄하는 하나의 네이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대에 와서 역시 문과를 통해서 임붕이라고 하는 분이 문과를 통해서 문치주의의 어떤 정확한 어떤 그 징검다리를 걷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대부분의 사원가들은 그 고향에 터전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경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해 유성룡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성장을 하는데 이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대조 이전부터 서울에 집을 두고 끊임없이 자손들이 나면 거기에 보내서 그 생활과 학업을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 결국은 도회 문화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 창계 가문에도 나주에 터전을 두고 있지만은 경제를 꽤 이런 시기부터 그 운영을 함으로써 그 자손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도회의 물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그런 점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능이 특출했기 때문에 출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단조로운 설명 방식이고, 실제 그 사람이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집안적 사회적인 여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 회진 임 씨의 경우도 그 경제의 어떤 보유라고 하는 측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때만 하더라도 대체로 호남 사람, 나주 사람이라고 하는 나주 사람 중에 좀 출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만은, 바로 임붕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약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금강 11인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임인데, 호남 고지역의 나주 지역 아주 핵심적인 집안 사람들에게 결사체가 되는 것인데, 그 결사체의 가장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임 씨의 선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지역 사회에서의 중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울러 이제 관련을 하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도회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임붕과 같은 이 어른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사신을 감으로써 국제적인 감각을 동시에 획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중국을 가는 것은 1940, 50년대 미국을 가는 것이 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인데,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집안의 혁신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붕의 아드님 중에 이제 임복이라는 이분이 이제 창계 선생한테는 이제 고조부가 되시는 분인데, 이때부터 이제 문안가의 어떤 가풍이 좀 확립이 되는 그런 측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경우에 바른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문정왕후에 대한 어떤 비판, 바른 소리를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처벌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유배 생활을 한 3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불운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는 정치적인 불운의 과정은 정치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세관에 있어서 이 문물을 잘 절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임시들의 직계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 보면 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무적인 요소들을 가장 먼저 틀어버린 집안이 창계 직계고, 그 창계 가문 중에도 그 형님댁이 있고 아우댁이 있는데, 윗대로 올라갔을 때 그분들은 조금 나중에 태어난, 그러니까 문적인 허물벗음을 가장 먼저 하는 댁이 창계가의 직계가 되는, 그 여전히 무적인 속성이 남아 있고, 또 이제 이 외가 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또 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문신이면서도 정책 보고서는 무적인 지혜가 담긴 것을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계 선생으로 치게 되면은 창계 선생으로 치게 되면 이제 정조, 조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호남 명벌에서 경화 사대부로 진입하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음 김상은과의 관계, 이 청음과의 관계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음이 특히 여기에 보면 이제 임타하시는 이런 어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의리적인 차원에서, 용모도 아주 훤칠하고 사람이 아주 훤칠한 데다가 이 의리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을 하고, 나이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애중히, 경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 이런 과정이 이 회진 임씨들이 또 의리론적인 측면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다만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청음과의 관계가 그랬더라면 노론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은 길이었을 텐데, 왜 이 댁은 결국 소론 쪽으로 간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청음과의 관계는 워낙 강렬한데, 그 대표성을 고려할 때 이 창계가의 어떤 흐름은 이때 청음의 어떤 관계보다는 조금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혼인 관계를 제가 이 대목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백호 윤유가 이 댁하고 혼인이 있습니다. 그럼 백호는 영남인이고 또 따지고 올라가 보면 화남계열의 북인이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윤백호와 이 댁이 어떻게 혼인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호 윤유의 외할아버지가 김덕민인데 그 김덕민이는 세밀하게 여자 오이문의 사위입니다. 어쨌든 이 김덕민의 아버지가 김각인데 그 김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곡 성운의 양자입니다. 대곡 성운의 양자. 이 대곡 라인에서 혈통 몇 번 거치면 백호 윤유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임백호, 맨 크게 보면 이 집안입니다. 임백호, 임재가 대곡 성운의 아주 핵심적인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들 간의 어떤 친연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작동을 해서 윤백호와 이 회진 임씨가 통혼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제가 또 혼인 관계를 쭉 추적해 보면 조선 초기에는 근친혼이 많습니다. 이 근친혼이라는 게 뭐냐면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에는 같은 성끼리 아주 대놓고 견친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선 시대는 근친혼을 전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고조 8천내에 어떻게 동성불혼이고 동성동본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성을 바꾸어서 4촌, 6촌 간의 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자의 아들 주송의 아들과 주자의 외손녀가 그들끼리는 외사촌 고종사촌이지만 부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자학 내부에 근친혼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친혼이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권력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득권을 잘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혼인 양태인데 이건 이댁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4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인데 그 공통성이 우리 혜진 임씨에서도 좀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길 선생의 어른이 임일자 유자 하시는 어른 역시 진사를 하고 문과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은자형의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강원도 통천에 은걸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이 백마강 부여 쪽에 또 이렇게 은걸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그때 아들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어른이 결혼을 2번 하시는데 임천조 씨 집안의 혼인은 이 창계 선생 내지는 그 집안을 탄력적으로 서인의 핵심부로 위치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임천조 씨와의 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천조 씨가 조원, 조희일, 조석형으로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3대 진사 장원 한 집인데 특히 첫 번째 이 대표를 끄는 조원이라는 분은 남명조식의 생질이었던 시남 이준민의 사위가 조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원이가 장원에 있을 때 남명이 칼자루에 있어서 조 장원한테 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를 하나 써주는 게 있는데 그 시를 받은 분이 바로 이 조원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 뭔가 이 크게 보면 이 남명학의 모습도 좀 어른거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이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3대 조원, 조희일, 조석형으로 이어지는 이 3대 문안의 전통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친손자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물려받느냐 하면 창계가 생원시에 장원함으로써 그 전통을 외가의 전통을 친손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외손이 이어받음으로써 여기 제가 그래도 써놨습니다만 분재기가 하나 있어요. 창계가 생원에 장원에 있을 때 그 외삼촌 조경망인가 하는 그 외삼촌이 상속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집안의 진사 장원 전통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외손이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은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상속하는 분재기가 지금도 고문서 집성에 실려 있고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글에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되는. 다만 그 조경창의 아들이 나중에 조정만이라는 아들이 역시 진사에 장원을 함으로써 물론 이제 본가에서도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더 빨리 그 장문의 전통을 창계가 이었다. 그리고 상속을 한다. 저는 그때 여기에서 표현한 말이 뭐냐면 회진 임씨와 임천조씨 사이에 이 내외손 동일체 의식이 그 상속 문서로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부인이 조씨 부인이 여류 문장가 내지는 교육가적인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어느 집안 없이 꼭 큰 인물 뒤에는 꼭 훌륭한 어머니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액도 마찬가지다. 임천조씨 부인이 사실 창계를 큰 인물로 이렇게 디자인해내는, 설계해내는 주역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창계가 이렇게 부끄럼도 많고 강단이 없고 좀 이렇게 나서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장부는 좀 굳건한 측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창계가 순수 학문에 대한 침잠이 강하니까 그 어머니가 물론 남자가 경학이라든지 성리학에 밝아야 되지만 글 안 되면 사회적으로 쓰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문과 문장 이런 것들이 겸해질 때 우리가 전제, 온전한 인재로서의 사회적인 효용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루 갖춘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전제로서 사회적인 쓰임이 아주 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로서의 아들을 육성해낸 인물로서 그 임천조씨 부인을 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임일유와 임천조씨와의 혼인은 대경이다, 큰 길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제 사회적인 시료가 창계 이명에 등장. 물론 창계와 그 아우, 우리 문집을 출판했다고 하시는 그 아우 되시는 분이 바로 동복이신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세당 종가에 가면, 서계 박세당 종가에 가면 세강계첩이라는 그 계안이 하나 있는데, 이 계안을 잘 세보면 13개 가문이 등장하는데, 그 13개 가문이 뭐냐 하면은 숫자가 명명하기를 소론 13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조선 후기 소론을 이끌어 나가는 13개 가문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창계에 바로 직계는 아닙니다만은 임서하시는 창계 큰대계 후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데 58명 중에 20%가 회진 임씨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수, 사람은 58명이고 가문수는 13개인데 한 가문이 2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것인데, 저는 바로 이러한 박세당 집안에 있는 그 소론 세강계첩을 통해서 이 회진 임씨들의 조선 후기의 정치적인 행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좌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계 선생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크고 작은 요직도 거치고 대사원, 대사관, 뭐 또 감사는 잠시 하셨습니다만 감사, 그다음 부제학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왠지 제가 이렇게 실록이라든지 기록을 쭉 보게 되면 벼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면은 약하다. 흔히 말하는 그 난진이태의 어떤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학자적인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는 하나의 그 모습에서 하나의 그림자처럼 등장하는 것이 벼슬에 대한 덜 집착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아울러서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퇴계학에 대한 친연성, 이거는 창계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디렉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창계 이전부터 이후로까지 하나의 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탐색을 하는 학자적인 그룹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임창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조선의 학문적인 분위기가 이 모드로 갔더라면 대립과 경쟁과 정오와 분노는 훨씬 더 적어지고 학술적인 순도는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아쉬움을 창계의 어떤 학문 형태에서 한번 제가 착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댁이 이제 1708년에 이제 문집이 아우에 적극적인 협찬에 힘입어서 문집이 출판이 된다. 이 문집의 출판은 저는 창계학의 사회적인 공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고로서 자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공개를 통해서 누구나 열람하고 비판, 평가, 취향 다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빨리 공개가 이루어졌다. 그 공개가 이루어진 지 근 300년 좀 넘어서 지금 다시 새로운 언어로서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창계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이 나주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조상우, 동강조상우, 조선 후기에 뭐 조현명, 조문명 하는 그 집안 분들의 윗대가 되는 거예요. 이 조상우라고 하는 분의 아주 그 주도적인 어떤 그 주도성 위에서 이 창계 서원이 1710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711년에 그 아들의 주관하에 이제 동안예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서원이 이제 사액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 사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하나의 그 흠결로 지적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타 이하곤이 1722년에 나주를 왔다가 요 회진에 들러서 창계서원을 신방하고 갑니다. 그럼 뭐하고 같으냐? 제가 느낄 때는 경주를 가면 양동마을과 옥산서원을 신방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나주에 온 문인들은 회진을 들러야 된다고 하는 나주의 학술 문화적인 명소로서의 회진이 하나 인지되고 있다. 그것이 이 학원의 발걸음을 붙잡게 되는 하나의 인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가 안 됐지만 이 학원과 같은 문인 묵객들이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집안분들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이 신도비 문제, 이 신도비 문제가 창계 아우께서 강화 경략할 때 형님을 위해서 돌을 캐서 강가에 묻어둔 것을 한동안 비를 세우지 못하다가 뭐 정조 때 홍수가 나서 노출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누가 이제 캐서 자기 돌이라 우기면서 남한테 팔고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송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단순한 송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보면서 창계 가문이 어떤 사회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이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도전을 받는 어떤 상황이 이 송사로 표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기에 응전의 힘이 강력하면 이 송사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응전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못함으로 송사는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벅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송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저 윗대에 올라가면 창계 선대의 외손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외손 관계에 있는 아주 가까운 너무나 서로를 잘 아는 관계들끼리의 다툼이기 때문에 치열하고 더 끈질기게 일어나는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조금 힘을 다운시키는 그런 어떤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선시대 양반들 저희가 분재기 같은 걸 검토를 해보면 벼슬이 높을수록 재산의 양은 늘어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뇌물을 받아서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경제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뺏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 창계 윗대 아랫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조금 재산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또 처가 내지는 외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손자 때 노비 한 59 되고 현손자 때 노비 한 49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가난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는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분명히 우리가 규정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창계와 그 이전 시대에 융성했던 서울을
통해서 서울을 공간으로 해서 육성시켰던 그 집안의 영화하고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창계 선생 그 이후로 창계에 준하는 인물은 새로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회진 임씨가 장동김 씨나 관동이 씨나 회동정 씨와 같은 서울에 터전을 둔 사족 가문으로서의 도회적 유지를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딱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돼서 조금 부족한 발표입니다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80년 숙종 임금의 내사본을 제가 발표지 표지와 13페이지에 소개를 했는데요. 이처럼 공적으로 위상이 높으셨던 그 학술, 문장, 경륜을 두루 갖추신 저희 창계 이명 선생님에 대해서 그 집안 일화와 함께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먼 길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서 무척 관심 있는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창계 이명 선생님의 문학적 감수성을 좀 함께 감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 계신 진재교 교수님께서 창계 이명의 한시 연구, 자기 성찰과 구도의 감정이라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문 97페이지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진재교 교수입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 20분에 2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계 선생 우리 이명태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창계공 집안 그 문헌을 좀 기탁을 이야기하실 때 그래서 저도 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발표를 하게 돼서 창계 선생에 대해서 공부도 좀 했고 또 저도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아서 논문 쓰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지신 내용은 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니까 창계 선생이 우리가 말하는 도학을 추구했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근엄하시고 했는데 실제 시를 굉장히 잘 쓰셨어요. 본인께서는 시를 잘 관심도 없고 본인이 직접 지은 시도 수습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동생 임자 정자 하시는 분이 형님은 왜 본인이 쓰신 시도 이렇게 수습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퇴계처럼 40세 이후에 좀 이렇게 공부가 진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40대 후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수습했던 시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시를 잘 이렇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능력을 좀 발휘해서 남겨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시가 문집에는 한 486수 좀 있는데 나중에 일록이나 그리고 독서차록 보면 또 그게 본인이 또 이렇게 명자에 대해서 경희시처럼 쓰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500여 수가 되고 그래서 500여 수 중에서 시가 재밌는 시도 많고 한데 제가 이제 발표하는 것은 창계 선생이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쭉 지내오시면서 했던 행적하고 그리고 남긴 시가 저는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공부한 분 중에서는 행적하고 남긴 시가 굉장히 일치하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시가 바로 그분의 인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보시면 맨 첫 구가 8세 때 지은 시거든요. 8세 때 지은 시인데 굉장히 시가 요즘 말하면 깨끗하고 참신하고 그랬고 그다음 밑에 보면 11세 때 지은 시인데 이게 부춘산 이야기는 음광 이야기는
그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고사로서 음강 고사를 활용해서 시를 지을 정도로 시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10대 초반에 그 요즘 말하면 어렵다고 하는 문선도 다 읽으셨고, 그리고 이제 부친이 용인으로 이제 벼슬살이를 하러 갈 때 따라가서 거기에서 계신 또 학자한테 요즘 말하면 여러 가지 글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젊었을 때 이미 독서량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사문유치도 완독을 했고 인문선도 완독을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여러 가지 시에서 활용했던 건데 사문유치에서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사문유치에 관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습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본인은 스스로 시를 짓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남겨진 시를 보면은 흔히 말하는 도학자의 시와 다르게 좀 경직되거라든지 재미가 없다든지, 요즘 말하면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 뻣뻣하고 작대기 글이라고 작대기 시라고 할 처럼 그렇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도학자이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감수성이나 그리고 품격이나 격조가 상당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계 선생이 시를 알려면 그분의 살아온 내력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내력의 대체적인 것은 이제 실록의 졸기, 이제 졸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본래 숙종 실록에 있고 이제 보고를 해서 다시 고쳐놓은 게 있는데, 본래 했던 실록보다는 정오 보궐에 나오는 그 졸기가 좀 더 여러 가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친하게 지내셨던 농암 선생이 남기신 서문에 또 평한 것인데, 그 두 개를 보면은 이게 1번부터 제가 9번까지 여러 가지 압축을 해놨는데, 보시면 대부분이 그 창계 선생이 첫 번째는 이게 추구했던 게 성학이라는 건 주자대전을 비롯해 성리대전을 통해서 자기가 정의천 그 이정전설을 포함해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그걸 통해서 실천을 하고 이 학문을 통해서 성인의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도 그런 성학을 통해서 나의 삶의 좌표를 삼겠다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수양 이런 것들을 아마 10대 후반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 실천을 하고 그걸 갖다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실천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번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화를 시라고 정확하게 뜻을 뒀다는 건, 사화는 문장. 이 문장은 요즘 말하면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대신에 이 정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정부터 해서 주자 이르기까지는 성리 대전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학문의 뜻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치력했던 부분은 경전에 대한 공부, 그리고 그 내성이라고 안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투철하게 실천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창계 선생님이 당시로서는 그 어전에서 경연할 때 워낙 이게 임금님 앞에서 경연을 잘 하셔가지고 우암 선생도 창계 선생하고 같이 들어가서는 창계 선생 먼저 하시라고 그래 읽었고 하시고 나면은 이제 또 칭찬을 받고, 이런 진간관 참된 참으로 이게 경연에서 강학을 잘했다 그래서 이게 진간관이라고 이제 그 칭송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 이게 그 당시에 소문났을 뿐만 아니고 훗날에 정조 임금이 창계 선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분 진짜로 예전에 그 우리 선현 학자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다. 경연에서 강간으로서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후대까지 아마 이 경연에서 경전에 대한 해석을 잘하신 이런 것들이 후대까지 이름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의를 주장해서 뭐 사류에서 존중을 받았다는 것은 뒤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당시 그 훈기라고 하는 왕과 인척 관계에 있었던 광산 김씨, 안동 김씨, 청풍 김씨, 그리고 영민 씨 이런 분들하고는 뭐 세의도 있고 연비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 가까웠지만 여러 가지 조정 일을 하면서 의견이 아마 달랐던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제 꺾이거나 이렇게 자기 주장을 좀 꺾을 만도 한데 장계 선생이 절대 꺾지 않고 그래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지켰기 때문에 사관이 졸기에서 아마 그렇게 칭찬을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백서 선생님께서도 이미 그걸 지적하셨지만은 아마 장계 선생이 정치 이런 현실에서도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이런 것이 좀 어긋나면 타협을 하지 않으신 좀 강직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9번의 경우는 입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도라는 것은 학문으로서 도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제 남들도 이야기하셨고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삶의 이력을 보면 이분은 뭐 결단코 아마 살아오시면서 본래 학문에 생각하셨던 나는 성학을 통해서 성인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를 구하는 이런 자세를 안으로 성찰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록에 보면은 어렸을 때도 부친 따라서 벼슬살에 갔을 때 관기들이 있는데도 뭐 그들도 보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왜 아침에 일어나면은 7가지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가지고 잠을 읽고 아침에 권점을 치고 하면서 또 7번 하루에 7번이나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천을 하는데 우리가 논에 뭐 5일 삼성 하시는 공자님보다도 오히려는 본인이 스스로 더욱더 이렇게 내성 안으로 이게 성찰하는 이런 실천적인 행동을 아마 오랫동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장계 선생은 결국은 삶 자체가 실제 구도자의 모습, 도를 구하는 그런 모습과 뭐 크게 어긋나지 않고 또 실제 했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또 생각이나 본인이 그동안에 그 성취를 냈던 이런 학문적 또는 시 이런 걸 보면은 그 이력이 결국은 그 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시가 바로 그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 주로 이제 여러 500여수 중에 그 경향성을 보니까 뭐 흔히 다른 시인들처럼 뭐 수창도 하고 그 다음에 기행을 갖다가 기행시도 남기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 해서는 경치를 보고 뭐 읊조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거는 그런 시 중에서도 뭐 뛰어난 시도 있지만 사실은 이어른을 보는데 가장 핵심이 아마 이런 자기가 삶의 이력을 드러낸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성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수양했던 이런 정서의 시가 가장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시도 지금 3쪽에 보면 그 위에 올리면은 돌리면 아니 밑으로 내려야지. 시. 예, 그 밑에 좀 더. 이게 보면 이제 자경이라는 시인데 자경이라는 시는 결국은 스스로 경계한다. 보통 옛날 어른들은 자신을 경계하는 자경편을 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시로도 이렇게 많이 표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경시입니다. 이게 보면 제목에도 알 수 있지만 이게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보면은
그 남모르는 침실에서도 이건 결국 신독 이야기인데 제일 그 사실은 실천 중 덕목 중에 하나가 남이 없을 때 이 사욕이나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처럼 이 자경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출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사쪽에 보이는 우점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우점 보시면 이게 기구에서는 이게 사실은 나오는 이게 기구의 이 미음절의 음절은 이제 5월 음지, 5월에 참 하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하지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혼자 있을 때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자기 반성이고 그 다음에 맹자에 나오는 천양지 호리지모 천양지차라는 인이와 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자가 집주에서 인이와 이를 추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시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이게 시어 중에서 변조는 이제 인이와 리가 갈라지는 이런 순간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만이 인욕을 경계하고 천리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시는 사실은 이 중용의 수도 중용에 나오는 그 수도를 자기 도를 닦는 이런 것을 형상한 수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보면 내용도 좀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기도 하고 이 우주백년신이라고 하듯이 이게 사실은 이 한 몸에 이 우주라는 것은 아마 이게 천리를 이렇게 구현하는 이런 도의 활발, 도의 유행, 운행 뭐 이런 아마 그런 공간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속에서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허주인, 헛되이 머물다가 가는 사람, 뭐 이런 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고 또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결국 중용이란 것 경전책이니까 이 도서라는 것은 천년만년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실천해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헛된 그냥 사람으로 머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을 하는 이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시의 경우는 이게 사실은 17세기 오면은 이 소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시되고 그리고 경전의 반열까지 인식이 되는데 이게 본래 이제 자기보다 한 16세 이상 많으신 박세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학에 대해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장계 선생도 이 소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학의 중요성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나왔다시피 시로서 이렇게 소학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소학이란 소학을 읽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이 처음에 이 지미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지미는 이게 하여튼 이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새벽녘부터 황혼에 이루도록 암송하고 이런 도를 초학에 담고 있는 도 그러니까 초학이 뭐냐면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짐이라는 것으로서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나오는 거 7쪽에 공자님하고 7쪽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그런 걸 실천하면서 뭐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함년의 이제 이야기고요. 경년에서는 소학의 근본을 알고 실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사를 이용해서 또 지연만 추구하고 근본을 잊어버리는 이런 것은 곤란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것을 수렴하는 것은 뭐냐? 그냥 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실천해야 될 핵심적인 것이고 백병 사욕이 일어나는 온갖 근원이 되는 백병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결국 경이다. 그래서 경을 실천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아마 시를
쓰시면서 다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계 선생님께서는 소학이 언급한 이 예를 흔히 말해서 뭐 단순한 책이 아니고 아마 천리적 시각으로 보고 예와 연결시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도 다른 천리시와 좀 다른 것 같고 품격도 높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고사라든지 종사를 활용하면서 본인이 원하시고자 했던 이런 말씀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창계시의 묘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천리를 실천하고 실제 이제 창계 선생의 구도를 어떻게 도를 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 정서를 표출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계시 중에서 가장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시가 사실은 한중엄 이 오수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 인용한 거예요. 첫 번째 수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기구에서는 이제 철인지를 품은 포부라든지 가슴과 하늘을 찌릿한 기상, 굉장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좀 실천할 구도자의 의지를 굉장히 한층 높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승구에서는 이 승과 리를 사유체계 중심 개념으로 잡고서 심학을 주창한 이 정호정의 형제와 또 이를 집대성한 주자 이런 학문들을 자기 이제 앞으로 학문의 지향처, 성학의 지향처로 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구에서는 선함함을 깨달아 이런 참된 기상을 얻는 방법으로 인식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작은 악이라도 모두 물리쳐 사욕과 무력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선심으로 나아가고 또 정주학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자기가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실천 의지에 아마 표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태계 선생도 이 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창계 선생이 이런 태계가 언급한 이 신법을 10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주가 제시한 학문의 길을 따라가고, 또 주자가 품었던 뜻을 본받아서 그들이 추구했던 참된 기상을 체득한다면 진선한 곳으로 나아가서 작은 악기 아마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절구의 결구에 나오는 이게 서막은 이게서 보면은 인욕과 무욕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인욕과 무욕을 물리쳐야만이 아마 강인한 기상을 깨우칠 수도 있고 정주의 경지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정서적으로 표출하는데, 이게 아마 창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창계 선생님께서 천리와 이 구도를 노래한 시라는 것은 결국 경전의 뜻을 시로 제시한, 사실은 경희시가 여러 다른 작가들이 이제 경희시를 짓는 경향이 있는데, 겉으로는 흡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다른 면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시를 구성하는 것이나 본인이 이제 이런 천리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문학적으로 좀 더 격조가 있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른 경희시와 다른데, 예를 들면 다음 시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는 이게 심성론의 핵심 인심과 도심의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천행과 물이 흐르는 것, 그리고 차강불식의 인심의 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심과 인심의 관계를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천행과 수류는 물이 흐르는 것은 뭐 자한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주자가 집주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를 천재의 조화는 가는 것이 지나고 오는 것이 이어져도 한순간이 거침이 없으니 바로 이게 도체 본연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배우는 자들이 때때로 성찰하여 공부에 들 것만큼의 간격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성구에서는 불견 삽시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행과 수료를 위한 이게 바로 스스로 내가 자강불식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서적으로 표출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자강불식해서 인욕을 멸절해야지 사실은
마치 물이 흐르던 물이 장애인 물이 없게 되고 그리고 또 도도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인육을 제거하고 천리가 자연스럽게 유용해서 지선한 것이 내 마음에 보존되는 그런 간단 없는 경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정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구의 인심활천은 자강불심의 대상이 되는 인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 결국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창계 선생이 이렇게 고심하 고심처 그리고 구도를 향한 고투 힘겨운 그런 투쟁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의 경우는 어느 지방을 지나다가 강원도 지나다가 신안이라는 이름이 하필이면 주자 선생님과 관계 있는 신안이라는 지명과 똑같아 해서 그렇게 이 지명을 보고 이 중의적으로 이제 시를 짓게 됩니다. 신안은 본래 강원도 회양도부 이제 30리점에 있는 건데 이 창계 선생이 이 신안역에 묵으면서 주의를 이제 주자를 기억을 해내고 이제 호출을 하는 것이죠. 신안은 이제 영명이지만 평생의 사표로 이제 삼았던 주자의 이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래 본관이 주자의 본관의 무원이고요. 그리고 무원이 이제 신안군에 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안주의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한 이후에는 머리에 이제 전부 다 각인이 됐던 거. 신안하면은 주자를 대표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는데 이 신안을 지나면서 결국은 주의를 호출해서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산북두처럼 떠받들던 이런 주자의 학문 체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는 또 공자가 추구했던 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차원 형식으로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부만 이제 떼왔는데 이 시는 대의라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정자가 7쪽의 정점을 두고 공자가 추구한 도를 보았다고 평가한 것 같은 의미로 본인이 받아들이고서 이 시어로 구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창계 선생은 대의는 쉽게 놓쳐버린 이를 잡기 위해서는 오직 경전의 유편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마 유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없으면 대의조차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경전 탐구를 통해 구도에 매진한다,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출하신 것 같고 마지막 구의 자정분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만년에 창계 선생이 좀 병실애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도 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시를 쓰셨지만 실제 젊었을 때는 꼿꼿이 앉아갖고 의관을 정지하니 양심이 바로 생겨나니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젊었을 때는 자기가 구도의 정신을 노래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구도의 길에서 세월도 또 자기 신체적인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퇴한도 좀 들어가 있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천리를 탐색하고 성학을 통해 구도의 길을 실천하는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 다시 마음을 잡아서 다시 한번 실천해 보려는 창계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다음 시는 이 두 숙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아마 두 시를 지어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 이 기자가 틀렸는데 주위가 중용장구 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자가 맹자일에 끊어진 성학의 신법을 개성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성구에서는 성구의 운곡이라는 것은 주위가 초당을 지어서 회암으로 이름 붙인 지명 또 운곡 28령을 짓고 나중에 이제 조선 퇴계 선생한테도 영향을 줬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구의 이런 또 진편은 성년이 남긴 서책인데 아마 여기서는 정주학과 관련된 주술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정주가 없지만 그들이 남긴 서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학을 통해서 진리를 탐색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계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이 천리의 탐색을 기반으로 자신과 두 분 숙부 모두 성명에 이제 진력하여 성인의 길로 나가는 이 성명과 그 명성이 이제 그런 개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실천을 하는 이 성명에 진력해서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제안 또 자기 의지 이런 표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창계 선생님께서는 성명을 통해 천리를 확인하고 성인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던 구도자의 정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맺은말인데요. 맺은말은 그 창계시는 많은 그 천리를 노래한 시에 볼 수 있는 경직성과 무미건조함보다는 오히려 격조와 품격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창계가 걸어온 삶의 자세 또 천리를 향한 학문을 배경으로 그 시가 탄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기존 작가들의 성취와 창계시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성악을 통해 구도의 길로 나아가 성인의 성취를 시적 형상으로 포착한 창계시의 특징이 아마 이게 여기에 있지 않냐. 여기서 17세기 한시사에서 독특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계 선생이 일찍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그의 시를 낭송하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될 법이나 하겠는가. 거꾸로 말하면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역설적으로 말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한편에 이 창계 지금 남은 창계의 그 편지글을 보면요, 창계 선생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억치하고 절제를 하셨는데 식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본인 이제 이 편지글에서 이야기를 하신 내가 식탐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식탐에 대해서는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병이 좀 많이 드셔갖고 관찰사한테 편지에 보면은 그 약 좀 보내달라. 뭐 등 이런 부탁도 있고 편지에 보면 또 다양한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창계 선생의 참모습이나 구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창계 선생 자체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보더라도 창계 선생의 삶이나 그의 시는 일상적인 생활하고 저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창계 선생이 보면은 좋은 경치가 있으면 늘 반드시 가신다고 해요. 동생 임정이 기록했던 일록 뭐 저기 초에 보면 참 그 기록했던 삶에 기록했던 그 지금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나오는 건 있지만 이게 번역본은 있지만은 저희 번역본에도 했지만은 그 본래는 대동문화연구원 94년에 만든 그 영인본에 있는데 임 선생님이 했어갖고 한 그 책에 보면은 동생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형님은 어디 가면 꼭 좋은 데는 다 들르고서 갔다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은 결국은 본인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거는 그 독서 차력에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거는 요산요수의 실천이다. 뭐 그래서 아마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계 선생님께서 남긴 한시를 보면 결국 일상과 삶의 삶 이런 것들이 구도의 자세와 정신과 일치가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의 시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아마 창계 선생이 다른 시인에 의해서 볼 수 없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고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재규 교수님께서 저희 1994년에 저희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 간행한 그 자료를 빌려 가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원에서 제공하시는 번역본 외에도 저희가 이전에 영인했던 원본 자료를 다 살펴보시고 참계 이명 선생님의 한시 성격을 규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고려대학교 정우봉 교수님께서도 몇 차례나 저희 종경각을 들르셔서 창계가 문고의 원 자료를 보시면서 이 글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저기 발표집에 151에서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희 고려대학교 정호봉 교수님을 모시고
창계 임용의 상문 창작과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발표집은 121페이지고 따로 PPT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중앙의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있는 정우호입니다. 오늘 저는 창계 선생의 산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사진 자료로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계 선생의 산문 창작과 글쓰기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산문가로서의 면모를 고명하는데 오늘 발표의 주 목적이 있고요. 그동안 연구에서 주로 목판본 창계집을 많이 활용했는데 일부 이제 창계가에 수장되어 있는 자료가 영인이나 혹은 출판 속에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에서 나온 창계집이나 혹은 이번에 국역 창계집을 하면서 수뷰 속에 일부 그동안 알리지 않은 자료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문서 집성 경우에는 이제 고문서들이 다 모아져 있고 장서각에서는 이제 관찰 자료 일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창계가 필사 문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여 정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창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가 대충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50여 정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는 물론 이제 문집에서 빠져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일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산략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하고 또 문집을 어떻게 간행하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살피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이고요. 창계 6호라고 되어 있는 여러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계 선생 6호 시 부분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황점이라고 하고 최상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점하고 서계, 그 다음에 청점, 중화, 그 다음에 흑점, 중화, 추첨 이렇게 판독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이렇게 권점을 색깔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이 세 분이 나누어서 이렇게 찍은 것들입니다. 박세당의 글을 보면은 남항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창계 6호를 이제 읽으면서 내가 거기에 좀 마음에 드는 부분에다가 붉은 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편지 글이 이제 있는데 실제 그 실물이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그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대개 이제 연도가 위에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집에 집어넣을 것과 집어넣지 않을 것을 또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노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까만색도 이렇게 권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 안 볼 것 같아 갖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 작품의 경우에는 네 분이 다 권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관이라고 간행본에 지번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작품 위에다가 이렇게 세 분이 색깔로 나누어서 권점을 찍어 놓은 것이 좀 흥미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계 6호 다른 책의 경우 이제 이거는 이제 편지 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이렇게 부분은 이제 삭제하라는 표시고 요 부분만 이제 문집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정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된 것은 이제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문집에 집어넣으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더 살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혹은 어디는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또 구분을 권마다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경원록의 경우인데 이것도 이제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보고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삭제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필사본 창계 선생집 일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에는 이제 편지글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창계 선생이 직접 이렇게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 간행할 때 그 상대방 집안에서 빌려다가 다시 정서를 했습니다. 인물별로 이제 정서를 했는데 남구망과 이제 남학명의 경우에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편지를 수록하는 것이고 실제로 간행본을 대조해 보면은 실제로 이 부분은 간행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문집에 빠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빠져 있는 편지들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요것들은 문집에 수록되지 않는 것이고 요거는 문집에 수록하되 이 부분은 생략된 채로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간행본 문집에 요 지시사항에 따라서 간행본 문집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다 지금 문집에 빠져 있고요. 결국 그래서 뭐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은 간행본 문집에서 아마 빠져 있는 것이 거의 한 10분의 9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반 이상은 확실하고요. 3분의 2 이상이 어쨌든 문집에서 빠져 있습니다. 국역 창계집을 간행할 때 일부 자료가 수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잡조라고 하는 책에 있는 자료를 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문집에 다 빠져 있는 글들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문집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문집에 들어있는 글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입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글이고 요거는 빠져 있는 문집에 빠져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서라고 판독이 되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서 일단 문집에서는 일단은 빼고 간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문집에는 다 빠져 있는 제문입니다. 이게 이제 국역 그 창계집에 수록되어 있는 문집에 빠져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소개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좀 젊을 때 지은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희조에게 보낸 편지글도 역시 마찬가지 교정 같은 표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동그라미는 대개 문집에 빠져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역시 문집에 다 빠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줄 긋은 것도 생략된 그러한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계 연구할 때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록 경우에는 그 층위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원고본에 해당되는 창계 선생이 직접 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문제 편찬을 위해서 누군가가 정서한 것이 있고요. 그 정서한 것을 가지고 다시 1차 정리를 합니다. 1차 정리를 할 때는 주로 독서와 관련된 것만 추려냅니다. 그래서 일상과 관련된 것은 다 빼고 뭐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정리를 하고 다시 2차 정리를 최종적으로 할 때는 독서한 기록까지도 빼고 그 독서를 통해서 뭐 사유했던 그런 흔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록을 다시 편찬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계 선생 일기라고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글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창계 선생이 직접 쓴 그러한 원고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일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기사년에 해당되는 것만 한 책으로 묶어놓은 일록인데요. 여기는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정서가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그 일상의 기록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책을 또 읽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일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 칸을 내리고, 그날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뭐 것들을 좀 이렇게 또 좀 줄을 바꿔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대개 간행본 문집에 들어있는 일록들은 여기에서 많이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취해가지고
창계 선생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자료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뭐 초칠일 뭐 날씨가 나오고 뭐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날 그날의 일상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들은 다 간행본에는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계 선생 어록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고 옆에 일기 초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원래 원고본을 정사한 것에서 1차 다시 정리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창계 선생 일기 초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간행본에 일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기 초록이란 말을 이제 줄여서 일록이라고 아마 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정리가 초록 형태로서 일단 1차 초록한 형태의 책이다, 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할 때는 주로 어떤 책을 뭐 어떤 것을 읽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독서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초록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단은 가지고서 문집 간행에서 어떤 부분을 집어넣을지에 대해서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요 앞부분 날짜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고 뭐 하는 부분은 역시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요 뒷부분만 문집 속에 집어넣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록을 보면은 언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다 거의 다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문집에서 역시 다 빠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자료는 이제 이렇게 문집에 일부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인데요. 기사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 그 일부분만 취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부분만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록을 보면서 넣을 부분하고 넣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이게 앞서 본 한시에서 붉은 점을 했던 석의 선생인지 아닌지 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통해서 그 가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이제 잘 정제된 형태의 일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리를 마친 2차 정리본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거의 뭐 날짜도 없고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정보도 일단은 다 빠진 상태로 최종적으로 일단 편제해서 문집 간행 이전에 좀 교정을 본 그런 형태의 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문집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간행할 때는 삭제를 하고 문집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집 간행 이전 최종적인 단계에서 어쨌든 교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자료입니다. 독서 차록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연구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뭐 볼필 경고라고 해서 다시 볼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일단은 교정이 완료된 형태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뭐 시전 부분이고요. 대개 이제 이렇게 입간이라고 해서 수록한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언제 쓰였는가라고 한 걸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초년이니 말년 혹은 뭐 중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중년 소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행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차록의 경우에 어떤 책을 언제 적어 놨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이상의 독서록은 다 이제 문집 간행에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독서 찰옥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무오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연도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뭐 독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썼다라고 하는 창작 시기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논어의 경우도 보면은 요런 표시는 다 삭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간행본에도 다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빠지게 됐는데요. 뭐 집주의 여러 곳은 이제 명백하긴 한데 이 조목은 조금 약간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은 편찬 과정에서 역시 삭제를 하였습니다. 간행본은 이제 당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피된 것은 문집 간행에서 역시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된 그런 표시입니다. 여기 진심자의 경우는 이 전체가 다 불입관이라서 빠뜨렸는데 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자가 조금 더 우리가 탐구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사문헌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그 층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취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작품군으로 좀 분류를 하고 그 작품 군별로 필사 자료를 조금 정리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간행본 문집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간행본 창계집의 보유편 형태로 뭔가 작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필사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든 것을 다 뭐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간행본에서 많이 빠져 있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필사본 창계집을 간행해서 좀 더 학계 기초 자료로서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뭐 정본 뭐 작업 같은 것은 더 이후에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제가 뭐 몇 차례 와서 그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본 결과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들을 사실은 좀 정리하는 작업이 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초고라고 해가지고 아마 직접 이렇게 초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자료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창계 선생의 산문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방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뭐 그리움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주로 다뤘습니다. 서관문이 많은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학문과 처세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특히 제가 본 결과 서관문 중에서 좀 국제 정세에 대한 그러한 그 토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희조하고 주고받은 편지글에서 그 오상계의 난이라든가 뭐 총나라의 어쨌든 그런 동향 뭐 이런 것에 상당히 정보를 많이 주고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좀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다루고 있는 글을 보겠습니다. 남학명에 보낸 편지에서도 한 5살 아래인데요. 아내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편지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인상을 남학명도 받았는데요. 창계가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뭐 규광의 사사로움 같은 것을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남학명에게 얘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뭐 이게 자기가 아내가 죽기 전에 좀 위독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편지를 이제 남학명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의 일부이고, 이것은 이제 간행본에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신이 이제 행장을 꼭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묘지명은 이제 박세채에게 청탁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편지글입니다. 뭐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박세채가 지은 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맨 끝에 아마 후대 누군가가 이렇게 우암글이 아닌가라고 썼는데 그것은 뭐 정확하진 않고요. 박세채의 글이 맞습니다. 제가 읽은 여러 뭐 창계 글 중에서 조금 그래도 감동적으로 읽은 것 중에 하나는 부인에 대한 행장입니다. 10년 결혼 생활을 같이 했던 부인에 대해서 애도하는 글인데 뭐 부인의 덕에 대해서 뭐 유순함, 성량함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부인의 덕을 좀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감동적으로 읽은 부분은 죽기 전에 자기 친정 어머니, 그 다음에 시어머니, 그 다음에 남편을 불러서 임종하는 대목이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조금 더 울림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덕이 있는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면 뭐 보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작품을 맺는 것이 또 그 나름대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임천 조씨는 아까 김학수 선생님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창계의 어떤 성장, 학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어서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애잔한 마음도 편지글이라든가 혹은 간행본에 무수록된 이런 편지글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토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한글 관찰은 어학적으로는 소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연구가 조금 더 많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2통 보냈고요. 그 다음에 막내 누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머니를 장사 지낸 다음에 그 꿈에 어머니를 보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밥 가운데 발을 벗고 이렇게 누워 있어서 내 얼굴을 이렇게 부비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을 막내 누님에게 보내는 그 한글 편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창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머니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실감 있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정한 자기 검열과 격언이라고 하는 것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창계의 경우에는 일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 뚜렷한 어떤 의식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자성록으로서 일기 쓰기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하다. 그런 자기 검열과 비판의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이 독서 경험뿐만 아니라 그날 일어나는 작은 일상 속에서 자기의 태도를 항상 반성하면서 검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 못 드리고요. 뭐 이러한 그 자기의 일상을 기록한 뒤에 보면은 내가 그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항상 뒤에 따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잡중하자가 심판자 혹은 감시자고요. 어떤 이상적인 자와 미래의 어떤 자아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일기라고 하는 게 나는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일기지만, 창계는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의 표현 혹은 자기의 어떤 맹세, 뭐 이런 것들이 그 창계의 어떤 독특한 면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신변잡기가 아니라 일종의 철학적인 자기 탐구를 위한 기록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기를 보다 보면은 격언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문학사에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날의 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읽고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스스로 경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말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세련된 대꾸 형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격언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거로선 뭐 지금 저도 뜨끔한데 어린아이는 그래도 하루에 몇 글자를 서로 알지만은 어른은 하루에 아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대꾸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격언이라고 하는 것, 그런 독서나 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격언 쓰기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광대한 정신 경비와 은거 지향이라서 창계 산수유기는 한 편이 소록되어 있습니다. 용문산 대궁봉을 등반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와유록 목록에 수록되어 있고 용문산을 등반한 산수유기는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정, 서사, 의론이 굉장히 잘 결합된 그 점에서는 산수유기로서 굉장히 뭐 그 나름대로 탁월한 성취를 보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의론도 잘 삽입하면서 등산의 문제와 관련된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뭐 철학이랄까요? 이런 것을 중간중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배궁봉에서의 어쨌든 그 감회를 시로 이렇게 남겨두기도 있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필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끝에 이제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집에 간행본 시집에 이제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상냥문도 좀 흥미로운데 일종의 신거 상냥문이라 해서 집을 이사한 뒤에 그 집과 관련된 자기의 인생 철학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3편이 있는데 이 작품은 문집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할 때마다 상냥문을 지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문집에 빠져 있는 상냥문이고요. 뭐 신거 상냥문이 한 27건이 검색이 되는데 주로 조선 후기고 그 상냥문 중에서도 이런 새로 이주한 것과 관련된 자기의 어쨌든 뭐 인생에 대한 목표랄까 지향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글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창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사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은 우리가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창계 산문 중에서 뭐 다루지 못한 부분은 더 제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우봉 교수님께서 우리 창계 이명 선생님의 기록성, 자기 검열적인 기록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기록성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금 창계 이명 선생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답답하실 텐데 밖에 나가셔도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고 3시 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